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의 김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열 전달 해석에 대해서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려보자 편, 자세히 알아보자 편에 의해서 이것이 궁금하다는 이제 사용자들이 좀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모아놓고 전문가를 모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는 형식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그 자세히 알아보자 편을 직접 강의해 주신 김영직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의 김영직입니다. 네, 자세히 알아보자 편을 되게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좀 궁금했던 점들을 많이 좀 자유롭게 좀 질문을 좀 던져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열 해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셨던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잘 취합을 해서 이제 또 전문가 김영지 사원님에게 질문을 자세하게 하나씩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이제 열 전달 해석을 여러분께서 메시프리 사용하고 이제 돌리실 때에 재료를 정의하는 그 부분을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열 전달 해석 재료 입력하는 부분을 한번 일단 돌려보신 분들은 이 화면이 무슨 화면인지 아실 텐데요. 여기 이렇게 재료를 정의할 때에 왼쪽에는 재료의 다양한 재료에 대한 물성치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구조와 관련된 값들 그리고 열 해석에 필요한 개수들이 또 이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좀 궁금해 하셨던 것이 그 구조 해석을 할 때는 구조와 관련된 값들을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열 전달 해석이나 열 응력 해석을 할 때는 열과 관련된 개수들을 이제 입력을 할 텐데 여기 이제 전도율과 비열이라는 이런 개수가 있어요. 예. 이때 이 전도율의 의미와 비열의 의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좀 질문들을 좀 많이 던지시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열 전달 해석할 때 이런 개수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제 모든 재료 물성치는 단위계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1k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물질은 이제 내부에 에너지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다 채우고 나면 이제 남는 에너지를 이제 열을 올리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열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비열이 클수록 요 열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이제 내부 에너지를 더 많이 채워야지 열을 많이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올라가는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율은 이제 1mm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그런 출력량이다. 얘는 이제 줄 퍼 세크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도율은 이제 전도율이 높을수록 열이 더 빨리 전도가 된다. 열 전도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열이 전도가 다 된 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열이 여기까지 전도되는데 얼마의 속도가 걸리느냐 아니면 얼마나 빨리 전도가 되느냐 느리게 전도가 될수록 좀 더 열이 여기에 갇혀 있게 될 거고요. 열이 좀 더 빨리 전도될수록 좀 더 고르게 이제 퍼지게 되겠죠. 열 전도율은 열이 얼마나 빨리 길이당 얼마나 열이 빨리 퍼지느냐에 대한 값이고 비열은 열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상 상태 해석에서는 이제 요 구간에 대해서 에너지를 그런 과정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는데요. 이제 가동 상태, 비정상 상태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이제 비열이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열 에너지를 올리는 것을 이제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C암탉이라는 것으로 많이들 외우기도 했죠. C암탉. 예. 수식에 대해 수식을 좀 잘 외우기 하기 위한 CM 델타 T, C암탉. 이게 너무 이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네. 열 용량이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비열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이건 이제 밀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 밀도. 예. 그렇죠. 예, 밀도가 높을수록 열 용량을 채우기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채울 게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과도 상태 해석에서는 질량 밀도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정상 상태에서는 질량 밀도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정상 상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도 상태에서는 이제 정상 상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연료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기 이제 킬로그램 정보가 들어가니까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질량 밀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위를 좀 주의하셔서 전도율과 비열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하셔야겠네요. 예, 예,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비열은 줄 퍼 킬로그램 도시이고 전도율은 와트 퍼 밀리미터 도시가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의 와트는 또 줄 퍼 세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들어가고 전도율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도가 잘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전도율이 이제 이 밀리미터에 대한 정보가 또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비열은 시간에 대해서 고려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부피를 가진, 일정한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게 일정한 온도에 다다를 때까지, 정상 상태에 다다를 때까지라고 해도 될까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예, 예, 정상 상태에 다다를 때까지 필요한 열 용량이다. 예. 예, 열 에너지다. 열 에너지. 열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도율이라는 것은 전도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비열은 또 그 일정한 온도가 오를 때까지 이제 그 열이 얼마만큼 잘 퍼지느냐 약간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도율과 비열이 좀 일정한 상관관계에 있지 않은가라는 좀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도가 좀 잘 안 되는 물체다 했을 때는 당연히 물체의 온도가 잘 전파가 안 된다는 뜻이니까 비열이 높지는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전도가 잘 되는 물체면은 비열이 또 낮은 게 아닌가. 그래서 반비례 정도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예, 그런 상관관계는 없나요? 저희가 이제 뭐 단위계를 보는 게 가장 명확한 방법이죠. 포화 성비가 단위계가 없다라는 것도 이제 뭐 어떻게 종탄성계수와 횡탄성계수를 어떻게 곱하면 이 포화 성비가 나오는 것처럼 이 전도율과 비열의 단위계를 어떻게 맞추면 두 개가 동일해지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개는 전혀 이제 맞출 수가 없습니다. 킬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밀리미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율과 비열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기도 하고 실제로 다양한 물성치를 뭐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비열이 낮으면 전도율이 낮다라는 뭐 그런 데이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높다가 되겠지. 그렇죠. 네. 미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전도율이 같아도 비열이 다른 물질들이 있고 그런 물질이 있을 수 뭐 있고. 비열이 높더라도 전도율이 뭐 다른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예. 뭐 두 개가 어떠한 뭐 비례식이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식을 가지고 비열만 가지고 뭐 전도율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뭐 전도율만 가지고 비열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예. 그런데 이제 표를 통해서 어떤 어떤 그 재료에 대한 전도율과 비열은 이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확인해서 적용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예. 굳이 이렇게 상관관계를 찾아내려고 뭐 이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전도율과 비열은 이제 단위로만 확인했을 때에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정확히 의미가 구분되는 그런 개수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아까 뭐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비열은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자면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 용량이 이제 꽉 찰 때까지 이렇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비열이 높은 거는 0도에서 100도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고요. 비열이 낮은 거는 0도에서
100도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예. 적은 에너지로 이제 금방 후딱후딱 올라가는 거죠. 예.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전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열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요 단위 길이로 얼마만큼 뭐 열을 전달을 할 거냐 네.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열을 얼마나 빨리 퍼뜨릴 거냐 예. 요런 거에 대한 물성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정상 상태라는 것이 뭐 자세히 알아보자 편에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긴 했는데 그 온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상 상태 자체에서 온도의 변화가 없을 때에 이제 고정이 된 거지 물체마다. 네. 근데 전도율이 만약에 높은 재료면은 온도 차가 적게 발생하는 거고 그런 거죠. 전도율이 높으면 네. 온도 차가 적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어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네. 정상 상태야. 그러면 온도 분포가 이제 일정해졌어요. 일정해졌는데 여기의 온도랑 여기의 온도의 차이가 클 때, 그때는 전도율이 낮은 재료이기 때문에 전파가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정상 상태에서 정상 상태에 한해서 이 전도율에 따라서 온도 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비열이라는 것은 정상 상태의 그 상태의 해석을 우리가 보려고 했을 때 굳이 필요 없는 개수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왜냐면은 정상 상태까지 가기 위한 열 에너지를 알고 싶을 때 필요한 개수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맞게 표현하고 있나요? 예. 네. 혹시 헷갈리실까봐 지금 이제 다시 되묻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과도 상태 해석을 하고 싶다. 네. 그럴 때는 그럼 비열이라는 개수도 입력을 또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보통은 이제 뭐 예. 내가 반드시 정상 상태를 풀어야 되니 전도율만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찾으면 둘 다 똑같이 찾을 수 있을 거니까 두 개를 골고루 입력을 해서 해줘야 되고요. 좀 그리고- 입력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시죠. 그리고 이제 질량 밀도를 꼭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 킬로그램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비열 해석을 네. 할 때. 하지만 정상 상태 해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열 전달 해석만 할 때는 질량 밀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 거겠죠. 네. 왜냐면은 비열이 필요가 없으니까. 네. 전도율만 잘 입력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조와 관련된 이 탭에서는 사실 과도 상태 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질량 밀도만 필요하다고 하셨고 열 전달 해석을 할 때는 질량 밀도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탄성계수, 포화성비 이런 것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뭐 이제 저희가 구조에 대한 처짐 해석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탄성계수나 포화성비 같은 것들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안 하셔도 되고. 열 전달 해석은 무관하나 네. 보통 이제 열 전달을 하면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열응력 해석. 그렇죠. 네. 그 열응력 해석을 할 때는 또 얘네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굳이 뭐 나눠서 이거 할 때는 이것만 입력하고 저거 할 때는 저것만 입력하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다 어차피 다 입력하는 게 좋고. 미리 준비를 다 예. 갖춰놓고 예. 해석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메시프리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료 물성치라면 자동으로 또 입력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걱정 없이 그냥 다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대류 열 전달 계수라는 표를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자 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표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 대류 상태에서 또는 강제 대류 상태에서 뭐 수직 평판 또는 수평 원통에 대한 그리고 공기의 속도에 대한 계수값을 예시로 한번 보여주는 그런 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온 게 뭐였냐면요. 여기 지금 속도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의 이 속도가 어떤 물체의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발생을 할 때에 속도라는 것은 보통 방향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예. 속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크기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 공기의 흐름 방향이 달라지면은 대류계수 값도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대류 그런 유동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면 대류 계수값이 달라지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구조 해석에서는 유동의 흐름을 푸는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까지 고려를 못하게 되는 거죠. 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방열핀이 이렇게 있다.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느냐?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아니면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불어오느냐?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때 이제 각각의 방열핀 해당 포인트에서 가지는 대류 계수는 이제 다 다르지만 네. 이런 것들을 구조 해석에서 다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류의 영향이 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CFD 해석을 좀 진행을 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는데요. 예. 그럼 이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기가 이제 밑에서 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뜨고 여기에 공기도 있고 여기도 공기가 있는데 이제 공기의 흐름이 열로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류 계수값보다 여기 대류값이 해당 포인트 대류값이 이제 다 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유동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대류 계수가 다 달라지고 대류에 대한 성능도 달라지지만 이런 것들을 구조 해석에서는 다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유동의 흐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예. 하면 유동의 흐름을 푸는 해석을 하셔야 되는 따로 거죠. 해야 되고 그게 그걸 이제 이제 CFD라고 CFD. 부르는 거고요. 이제 네. 예, CFD가 뭐의 약자인가요? 전산 유체 역학의 약자죠. 네.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예.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직 강사님께서도 CFD 해석 좀 여러 번 해보셨나요? 저는 구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예. CFD는 예. 뭐 한두 번 해보고 제가 그만큼 해보지 좀 않았습니다. 되게 어려운 해석이죠. CFD 해석이. 뭐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뭔가 하려고 하면 좀 어렵죠. 그 CFD는 공기가 있기는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렵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도전하는 자세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대본에 없는 질문을 막 던졌는데 되게 아름다운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구조해석, 간단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할 때에 이제 열전달 해석이나 뭐 그런 거를 할 때에는 이제 그 대류 계수를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일정한 어느 정도의 속도와 간단한 뭐 제품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표에서 그 계수값을 뽑아내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예. 근데 예외로 이제 유동 해석을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제품의 이제 위치마다 좀 뭐 공기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거나 뭐 제품의 형상이 좀 복잡하거나 뭐 그런 경우라면 유동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심사가 무엇이냐? 관심사가 무엇이냐? 구조물이 관심사다라고 예, 하면 뭐 구조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예. 유동의 흐름을 꼭 봐야겠다. 열이 이동해서 뭐 이러한 상황을 꼭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이건 구조체가 아니고 이 유동의 흐름을 고려를 흐름까지 해야죠. 봐야 되니까. 유동의 흐름을 계산하는 그런 CFD로 예.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대류 계수값을 얼마 입력해야 되지? 라고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참고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대류 계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유동 해석을 해서 대류 계수를 뽑아내시던가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대류 계수를 뽑아내는 것을 좀 권장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이때까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의 경험치 그런 것들을 좀 쌓여서 봤을 때는 보통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대류 계수가 결정이 된다. 뭐 근데 이런 것들은 결정하기 좀 어렵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뭐 공기의 자연 대류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뭐 5에서 25 사이의 하나 값 정도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자세한 그 정확한 계수값을 유동 해석을 하거나 네. 이제 이거는 지금 상황만 놓고 봤는데 제품의 또 형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바람 그렇죠. 속도나 주변의 네. 유동의 흐름 상황에 따라서 예, 다 달라질 대류 수 계수는 있고.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진짜 계수값이 5에서 25, 뭐 3천에서 지금 10만까지도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기술값을 진짜 함부로 적용해서는 이상한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만큼 또 좀 복잡한 상황이면 유동 해석을 꼭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